순간의 갈림길. 평범했던 일상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가슴이 쥐어짜듯 조여오고 숨이 막히는 그 순간이지요. 눈앞이 아득해지고 몸에 힘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끝인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몇 분, 그 몇 초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갈림길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제 오랜 의사 생활 속에서 직접 목격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찾아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일흔을 막 넘긴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등산을 즐기던 분이었지만 어느 날 저녁 혼자 집에서 신문을 읽다가 갑자기 가슴이 돌덩이처럼 눌리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이 차고 식은땀이 흘렀지만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 생각하며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점점 더 강해졌고 결국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분은 혼자 계셨고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시간이 늦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같은 상황이 우리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마비는 드라마에서처럼 갑자기 쓰러져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전에는 반드시 신호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10분 혹은 15분. 이 짧은 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시간 동안의 선택이 생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멈추어야 할지, 버텨야 할지,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여러분은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는 82세의 나이로 수많은 환자들을 돌봐왔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깨달은 한 가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준비해둔 단계를 하나씩 밟아나간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마치 불길 속에서 탈출구를 찾는 것처럼 혼자 있을 때의 심장마비 역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늦은 밤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옵니다. 전화기를 들 손이 떨리고 심장은 망치처럼 두근거리며 이제는 끝이라는 공포가 엄습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올리는 단 하나의 지침, 멈추고 숨 고르고 행동한다. 이 단순한 기억만으로도 운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이 늘 곁에 있었지만 50세, 60세, 70세를 넘어가면 자주 혼자가 되지요. 바로 그 고요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심장마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심장마비는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환자 중 절반 이상은 처음엔 나는 괜찮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 그렇게 생각한 분일수록 더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준비하고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한 분들은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심히 지나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순간부터 준비된 사람이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 내일의 생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의 삶과 죽음을 가른 현장에서 나온 진실입니다. 그 진실 속에는 두려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무엇보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단 한 가지, 알고 행동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곧 이어서 저는 심장마비가 찾아오기 전에 나타나는 미묘한 신호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경고들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첫 발을 내딛는 용기라는 것을요. 보이지 않는 전조. 심장마비는 번개처럼 갑자기 내려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리 경고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경고를 눈치채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50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낸다는 것. 그 신호를 읽지 못하면 위기는 곧 재앙이 됩니다. 대표적인 전조 증상은 가슴 중앙의 압박감입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올라앉은 듯 혹은 코끼리가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환자가 똑같은 통증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남성은 대체로 전형적인 흉통을 보이지만 여성과 당뇨 환자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구토, 속쓰림, 극심한 피로, 어지럼증 같은 소화불량 증세와 비슷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흔히 간과됩니다. 실제로 저의 환자 중 한 여성은 명치 부근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장이 아니라 심장의 외침이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오랜 친구의 환갑잔치에 참석한 날이었습니다.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숨이 차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단순히 긴장하거나 과음한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심장혈관이 막히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시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분이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아찔합니다. 심장마비의 전조는 때로는 너무나 일상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갑자기 가빠지거나 가벼운 산책 중에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몰려오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평소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환자들은 흔히 말합니다. 늘 힘들었는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그 뭔가 다르다는 직감이 바로 신호입니다.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약 70%가 사전에 경고 증상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이를 무시하거나 단순한 피로로 여깁니다. 결국 이 무심함이 골든타임을 빼앗아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고 설명하기 힘든 변화가 찾아온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쉬기가 힘들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오히려 몸을 움직이고 소화제를 찾으러 부엌으로 가거나 물을 마시려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행동이 심장을 더 힘들게 하고 위기를 악화시킵니다. 의학적으로도 활동을 이어가는 순간 심장 근육은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게 되고 이미 막힌 혈관은 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더 빠른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한 환자는 집에서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평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움직이지 말고 즉시 앉으라는 지침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며 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습니다. 그 차이는 단 몇 분, 단 한 번의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은 이렇게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익숙하지 않은 불편함입니다. 평생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통증, 낯선 불안감, 원인 모를 피로. 그것이 바로 몸이 외치는 경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낯설고 설명하기 어려운 증상이 갑자기 찾아온다면 반드시 심장을 의심하십시오. 그것이 위기를 막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조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신호를 눈치챈 순간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멈추고 대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바로 그 순간,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첫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첫 행동. 앞서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전조를 눈치챘다면 이제는 결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생존을 결정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례에서 같은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멈추고 요청하고 길을 열어두는 단순한 행동이 목숨을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모든 활동을 즉시 멈추는 것입니다. 심장은 이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설거지를 하든 계단을 오르든 TV를 보든 상관없습니다. 움직임을 계속하는 순간 심장은 더 많은 산소와 에너지를 요구하지만 막힌 혈관은 그 요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심장 근육은 빠르게 손상됩니다. 어떤 환자는 단순히 조금만 더 정리하고 앉아야지 라는 생각에 몇 분을 허비하다가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반대로 즉시 움직임을 멈춘 분은 골든타임을 지켜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은 지체 없이 119에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다가 괜찮아지면 괜찮겠지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심장마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골든타임은 길어야 90분. 그 안에 막힌 혈관을 열지 못하면 심장 근육의 상당 부분이 영구적으로 손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되는 순간 바로 119에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전화 연결이 되면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 있습니다. 주소는 어디입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만 말해도 구급대원은 즉시 출동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이정수 씨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토요일 오후 청소를 하다 갑자기 가슴이 죄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근육통이라고 생각해 30분을 버티다 결국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아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회복했지만 그분이 조금만 더 지체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지켜보지 마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행동은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심장마비 환자는 언제든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문이 잠겨 있다면 구급대원들은 들어오기 위해 문을 부수거나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다. 그 몇 분의 지체가 생과 사를 갈라놓습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는 신고 후 3분 만에 의식을 잃었지만 현관문을 열어두었기에 구급대원이 즉시 들어와 심폐소생술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문이 잠겨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문을 열어둘 때는 대문과 현관문을 모두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 것이나 장비를 들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이 있다면 반드시 다른 방에 격리해 두십시오. 작은 강아지나 고양이도 낯선 사람을 경계해 응급처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혼자 사시는 분들께 스마트 도어락 설치를 권합니다. 번호나 지문으로 열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 시 가족이나 이웃에게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멈추기, 전화하기, 문 열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의학 지식도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행동이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바로 실행하는 용기입니다. 심장은 생각보다 빨리 지쳐갑니다. 단 몇 분 사이에도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혼자 집에 있다가 갑자기 가슴이 죄어오고 숨쉬기 힘들어진다면 지금 이 세 가지 행동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떠올리고 바로 실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생존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장이 보내는 경고를 눈치챈 그 순간 해야 할 첫 행동은 바로 멈추고 신고하고 길을 열어두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어서 저는 약과 숫자가 지닌 의미, 그리고 의학적 근거가 어떻게 우리의 생존 확률을 끌어올리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과 숫자의 의미. 심장마비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무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작은 알약 하나, 그리고 명확한 숫자 하나가 생명을 지켜줍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며 가장 많이 목격한 도구 중 하나는 니트로글리세린과 아스피린이라는 두 약, 그리고 90분이라는 시간의 벽이었습니다. 먼저 니트로글리세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약은 협심증이나 심장질환으로 이미 처방받은 환자들이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약입니다. 작은 알약을 혀 밑에 넣으면 1-2분 안에 흡수되어 혈관을 넓혀줍니다. 그 결과 심장으로 흐르는 혈액이 늘어나며 통증이 완화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급한 마음에 여러 알을 한꺼번에 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려 의식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실수를 하신 분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환자는 극심한 저혈압에 빠져 결국 더 큰 위험에 놓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약은 올바른 사람, 올바른 방법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약은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은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 혈관 속 혈전이 커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막힌 혈관을 조금이라도 열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 또한 모든 이가 복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장에 궤양이 있거나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119에 신고하고 의료진이나 상담원이 복용을 권했을 때만 씹어 삼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 그냥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수없이 반복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90분, Door to Balloon Time이라고 불리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는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해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을 받기까지의 이상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국제적으로 90분 안에 시술을 받는 것이 심장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 즉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이 시간을 갉아먹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신고를 늦추거나 약 복용에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만큼 시술 시간도 늦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심장 근육은 더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저는 이 숫자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환자는 통증이 시작된 후 30분을 참다가 신고했습니다. 병원 도착까지 40분, 시술 준비에 30분이 걸렸습니다. 결국 첫 증상부터 시술까지 100분이 지나버렸습니다. 환자는 살아났지만 심장 근육의 일부가 이미 죽어버려 평생 심부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반대로 증상이 시작되자마자 119에 신고하고 곧바로 이송된 환자는 60분 만에 시술을 마쳤습니다. 그분은 거의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불과 40분 차이였지만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몇 분이 정말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 네, 그렇습니다.
심장은 매 순간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아야 살아남습니다. 1분이 지날 때마다 수백만 개의 세포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죽은 심장 근육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늘 말합니다. Time is muscle. 시간은 곧 근육이고 근육은 곧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늘 제 자신에게도 질문합니다. 만약 내가 환자라면 과연 그 순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멈추고 신고하고 문을 열고 처방받은 약을 올바로 복용할 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평소에 머릿속에 그 절차를 새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침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작은 약과 숫자의 의미를. 니트로글리세린은 처방받은 사람만 사용해야 하고 아스피린은 의료진이 권할 때만 복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90분이라는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심장을 살릴 열쇠입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약보다 더 단순하지만 때로는 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자세와 호흡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 장비도 약도 필요 없는 그 방법이 어떻게 생존 확률을 바꾸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와 호흡의 비밀.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사람들은 흔히 약이나 장비가 없으면 무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수없이 많은 사례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가장 단순한 행동, 올바른 자세와 호흡법이 때로는 약보다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요. 환자가 증상을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안전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바닥이나 침대에 편히 누워 다리를 약간 구부리고 무릎 밑에 쿠션을 받쳐주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안정됩니다. 호흡이 특히 힘들다면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워 반쯤 기대 앉는 자세가 좋습니다. 이 자세는 폐가 더 넓게 펴져 산소가 원활히 들어오게 돕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엎드리거나 높은 곳에 앉는 것은 위험합니다. 의식을 잃었을 때 낙상할 수 있고 호흡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작은 자세 하나가 환자의 생명을 바꿔놓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69세 김영선 씨는 어느 날 갑작스러운 흉통과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었지만 점점 쓰러질 것 같다는 예감에 거실 소파로 옮겨 반쯤 기대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덕분에 의식을 잃을 때에도 안전하게 누워 있었고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즉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딱딱한 바닥이나 좁은 공간에 그대로 쓰러졌다면 더 큰 부상을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심장이 충분히 혈액을 내보내지 못해 온몸이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호흡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뇌와 심장 모두 빠르게 손상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4R6 호흡법입니다.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간 길게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 단순한 리듬은 놀라운 효과를 냅니다. 호흡이 가다듬어지면서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지나치게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 이순자 씨는 30년 동안 요가를 배워온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심장마비 증상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평소 연습한 호흡법을 떠올렸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며 몸을 진정시켰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도 의식이 명료했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도 놀랄 만큼 침착한 대응이었습니다. 호흡 하나가 생사를 가른 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경고하고 싶은 잘못된 행동도 있습니다. 일부는 기침을 세게 하면 심장을 살릴 수 있다는 속설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고 오히려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갈증을 참지 못하고 물을 마시려 합니다. 그러나 의식을 잃으면 물이 기도로 넘어가 질식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는 절대 물을 마시지 말고 기침을 억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토하려는 느낌이 든다면 억지로 참지 말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목을 조이는 넥타이나 벨트, 브래지어 같은 것은 반드시 느슨하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작은 액세서리조차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유지 역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천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가벼운 이불이나 담요로 몸을 덮어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 모든 행동은 너무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현장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세와 호흡만으로도 환자가 구급대가 올 때까지 의식을 유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반대로 잘못된 자세와 호흡으로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항상 말합니다. 약이 없어도, 기계가 없어도 자세와 호흡은 언제든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응급처치라고. 여러분이 만약 지금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는다면 머릿속에 단 하나만 떠올리십시오. 몸을 안전하게 두고 천천히 숨을 고르는 것. 이 단순한 기억이 심장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올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시간을 벌었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 이웃, 그리고 작은 준비들이 또 다른 생명의 끈이 되어줍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혼자가 아닐 때 얻을 수 있는 힘과 준비의 지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심장마비라는 위기는 언제나 두려움과 고독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수많은 사례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절한 순간에 가족이나 이웃 혹은 작은 기계 하나가 생명의 끈이 되어준다는 것이지요. 119에 이미 전화를 걸었다 해도 그 다음에는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지금 심장마비 증상이 있어서 119에 신고했으니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만 말하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환자에게는 심리적 안정이 되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이어지는 다리가 됩니다. 제가 만난 환자 박철수 씨는 아내가 친정에 간 날 혼자 있다가 가슴 통증을 겪었습니다. 그는 즉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이 멀리 있어 금방 올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아주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곧장 달려와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환자는 말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늘 강조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일일이 설명하려 애쓰다 보면 체력을 낭비하고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이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기술이 또 다른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의 응급 의료 정보 기능입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신다면 건강 앱에서 의료 아이디를 설정해 두십시오.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긴급 연락처를 입력해 놓으면 폰이 잠겨 있어도 구급대원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및 긴급 메뉴에서 의료 정보를 설정해 두면 화면이 잠겨 있어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기능이 환자의 생명을 살린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정문식 씨는 와파린이라는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었는데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구급대원이 휴대폰의 의료 정보를 확인하고 즉시 병원에 알렸습니다. 덕분에
위험한 약물 상호작용을 피할 수 있었고 환자는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정보가 없었다면 응급처치는 훨씬 위험했을 것입니다. 혼자라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가족, 이웃, 그리고 작은 기계의 준비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저는 수많은 노인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혼자 살아도 준비된 연락망이 있다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냉장고나 현관에 긴급 연락처를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이 가장 먼저 보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불시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외치며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작은 도움을 청하는 손길, 스마트폰의 설정, 냉장고 위의 쪽지. 이 모든 것이 심장을 뛰게 하는 또 다른 심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제 삶이 가르쳐준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의학의 발전과 수많은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예방과 마음가짐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50년간 의사로 살아오며 얻은 궁극적인 깨달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위기를 넘기는 법이 아니라 평생을 지켜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삶이 가르쳐준 교훈. 저는 82년의 인생과 50년의 의사 생활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의학은 생명을 구하는 강력한 도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와 예방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장마비라는 거대한 폭풍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과 생활을 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결국 소중한 시간을 잃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평소에 배운 대로 침착하게 행동하며 한 단계씩 지침을 따라갔습니다. 그 차이가 생과 사를 갈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예방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을 관리하는 것,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모두 예방입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 일찍부터 심장 검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나 형제 중 심장병을 앓은 분이 있다면 40세부터는 매년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병원은 아플 때만 오는 곳이 아니라 아프지 않기 위해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다루는 법입니다.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은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겁이 났지만 차근차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갔습니다. 바로 이 태도가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 움직이는 법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78세 윤봉선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느 늦은 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며칠 전 손녀에게 들은 응급 대처법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신고, 문 열기, 올바른 자세, 호흡. 그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갔고 결국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죽음보다도 내가 아직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집중했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늘 배운 7단계를 마음속에 새기고 평소 생활에서 작은 예방들을 실천한다면 심장마비라는 폭풍이 닥쳐도 두려움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식은 생명을 구합니다. 준비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리고 용기는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지키는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실제로 이런 상황이 찾아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순간이 온다면 오늘 배운 것들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지킬 정보를 전하는 길입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건강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